알면 당신다. 법테랑 법률 물러나간다. 법률 물러나간다. 얼쑤. 예. 국회가 낳은 법을 시도 때도 없이 몰고 다니는 법테랑 MC 김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이라면 무엇이든 물어보시와요. 네, 걸어다니는 법전으로 불리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법몰이 김현욱 아나운서와 걸어다니는 법전 신유진 변호사의 절친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야, 전 팀장 굉장히 편하네요. 네, 묻어가면 되는 거. 묻어가기 전략. 전 팀장님 멘트를 네. 제대로 이렇게 안 써주신 거 아닌가? 아니 지금 본인 애드립인가요? 두 분한테 묻어가는 게 편해요. 주연 두 면에 저는 이제 카메오로 출연을 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의 주연은 신변입니다. 맞아요. 신변이 주연 맞아요. 우리가 법테랑이잖아요. 아닙니다. 없으면 안 신변이 돼. 없으면 이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운전대만 잡고 있을 뿐. 그다음에 조수석에는 전민기 팀장, 근데 주인석에는 신변. 그것도 제가 의자를 앞으로 바싹 당겨 앉아 있어요. 저 지금. 그래서 뭐 검증도 엄청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왜냐면 준비합니다. 또 본인이 그런 만큼 뭐가 틀리잖아요. 네. 본인 책임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뭐 별로 그냥 부담 없어요. 네,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오늘도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나저나 봄은 다 좋은데 하늘 뿌연 날이 이게 너무 많네요. 네, 게다가 이제 뭐 황사 미세먼지 있는 네네. 날씨에는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교통사고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네. 보행자 안전사고 있잖아요. 어. 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속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속도를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여준다는 그런 말이 있더군요. 그 해외 네. 연구한 데이터를 보니까요. 네. 실제로 그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게 되면은 보행자 사고 사망률이 90%에서 50%로 40%나 줄어들게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대기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미세먼지도 각각 28%, 21%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노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발 네. 속도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참 근데도 그게 또 이렇게 달리고 있다 보면 그 구역이 나타났을 때 막상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제일 애매한 네. 게 30 이하로 달리다 보니까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 거리가 예. 이렇게 짧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애매해요. 맞아요. 좀 넉넉하게 있는 구역은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도심 자체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런 구역 자체가 좀 좁아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특히 또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보호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좀 가지시는 게 서로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네.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 그 보행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네. 보행 보조기구 같은 거 사용하시잖아요. 네. 이와 관련된 그 개정 법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네. 따라서 올해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현행법상은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 즉 전동 휠체어인데요. 이 두 가지만 포함이 됐었는데요. 네. 이 개정법에 따르면은 노약자용 보행기나 마트용 카트 그리고 택배 기사용 손수레 이런 것도 이제 보도 통행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서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각종 기구, 장치 범위가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 차도 미분리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 중앙선 없는 네. 보도하고요. 말씀해주신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무조건 보행자의 통행이 이제 우선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보행자가 많은 어떤 주택 골목길이라든지 뭐 먹자 골목, 그러니까 별도로 중앙선이나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이 자동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이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이제는 자동차보다 우선해서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 차량 입장에서는 이런 그 미분리 도로에서는 거리를 좀 더 두고 가야 되고 네. 서행하거나 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일시 정지해야 된다. 이런 네.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예.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자동차 진행을 일부러 이렇게 방해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조례로 지정하는 시설 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지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행법상은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이렇게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네. 개정안을 보면은 놀이터 주변 이런 구역까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노인 장애인의 모든 복지시설 이 부분까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요즘은 대체로 학교 앞 큰 도로 정도인데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에 인접한 도로는 어느 정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도시에서 그 교통 안전사고 없이 예. 생명을 지키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슬기로운 도시 생활을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고 그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차가 아무리 발달하고 차가 아무리 비싸도 사람이 차보다는 우선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법을 잘 지키려면 또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가 전해드릴 법태랑 법 주제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시가 흥해야 나라가 산다. 바로 미래경제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가 단지 뭐 서울이나 수도권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성장할 미래경제법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역 도시가 함께 성장해야 나라가 산다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오늘 또 어떤 분이 우리 미래를 이끌 경제법을 안고 오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위의 연구促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울증, 파킨슨병, 치매, 뇌 관련된 질환이 엄청나게 많고 이게 점점 더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연구 어떤 실용화 센터라든지 대학교하고 이렇게 또 연계를 해서 이 뇌연구원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와 산업화를 하고 지금 급격하게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좀 투기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상호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자. 기업을 설계하지 않으면 그 기업에 있는 종업원들은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정부가 이 성계에 대해서 더 잘해서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창업 지원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하다. 행정의 달인에서 입법의 달인으로 대구 달서구가 선택한 스위트한 의원님이십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달인하니까 김병만 씨가 생각나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대선이 끝이 났고요. 그야말로 이제는 이제 지역과 국회 일정에 몰입하실 시간이신 것 같은데 달서구를 정말 달달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의원님의 요즘 근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제 미뤄왔던 여러 가지 네네네. 국회 일정이라든지 또 지역 일정이라든지 네네. 후속으로 챙겨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좀 바쁘시죠. 뭐 이곳저곳 좀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지방 고등고시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 처음이시더라고요. 네, 최초. 네. 대구시청 달서구청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해 오셨고. 네네.
근데 이제 소문에는 엄청 온화하고 침착한 공무원이셨다. 근데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느끼기에 네. 굉장히 유머 감각도 풍부하신 것 같고 좀 끼가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아이고 우리 빅데이터 전문가답게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릴 사람은, 때는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겁이 많고 좀 소극적이라서 잘 나서는 거 잘 안 하시고. 예예예. 굉장히 전형적으로 모범생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모범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조용하게 좀 보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공무원이 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무원이 되시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네. 위 아래 다 소통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나서서 뭔가를 그렇습니다. 결정하셔야 되는 네네네. 것도 있고 뭐 네. 이런 성격이 맞을 텐데. 네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이제 뭐 그 미군 부대 가투사도 가고 뭐 등등등 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미군들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으로서도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뭐 시장이나 위에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으로. 예예 때로는 좀 충돌하면서까지 이것이 꼭 지역의 경제 산업 지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 좀 많이 좀 몰아붙이고 싸워서까지도. 많이 싸웠죠. 왜냐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 찾아가서 업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과 하고 또 예, 많이 만나서 하기 예. 때문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 정말 일을 하실 때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네. 네. 계속 매달리고 네. 그러셨던 모습이 막 눈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도 절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께서 입법 활동 하신 것 중에 예. 좀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법들은 어떤 예. 것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보니까 입법 발의한 게 지금 한 60개 정도 되고 통과된 것이 한 20개가 좀 채 안 되는데 혈액관리법이라든지 또 내연구 촉진법이라든지 네네네. 또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미 통과된 것 중에서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네요.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혈액관리법. 네, 요거 이제 포상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법안인 거죠. 네, 네, 이거는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조금 헌혈하시는 분 숫자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소위 말해서 예비 율이 한 5% 정도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그렇죠. 있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 걸 기피하는 기피하죠. 상황이 되겠죠. 과거에는 옛날에는 군대라든지 가면은 다 헌혈을 뭐 반강제적으로 했는데 네, 네, 네. 요즘 그런 분위기도 사실은 그렇죠. 아닌 거죠. 저희 때도 사실은 네. 군대에서는 헌혈했던 기억이 있는데. 군대 사실 이제 좀 뭐 간호사님들 보기 위해서 뭐 갔죠. 사실 그때는. 근데 이제는 뭐 이제 아니죠 이제는. 네. 야, 또 하나는 가면은 또 빵을 주잖아요. 빵을 주죠. 예. 빵을 주죠. 예.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역시 포상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2020년 6월 달에 네, 그 네. 적십자사와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적십자사가 100회 이상 헌혈자만 예. 이제 방청객이 오는데 그때 오신 분이 초청해가지고. 150여 분 와. 왔는데요. 그 중에 최고로 헌혈 많이 많이 하신 하신 분이. 분이 653명이에요. 654개요?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니 네. 본인들은 뭐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좀 자긍심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서 어떻게 좀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을까 예, 하다가 예, 예. 어떤 아이디어를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후원 포상을 주자. 그것도 괜찮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헌혈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제 작년에 통과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지금 말씀 나누면서 번뜩 생각이 드는 게 500회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죠. 500회 이상을 헌혈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 명예전당에다가 이름을 막 평생 새겨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헌혈한 사람 포상해 주자 하다가 예. 의원님께서 포상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적십자사에서 감사표를 받으셨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적십자사의 공업회를 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헌혈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행정이나 입법이나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편안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 활동이 예전에 하시던 일의 연장성상이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결국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가장 주력하는 분야가 또 있으시다면 어떤 분야? 예,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행정이라는 거는 법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 항상 어떤 법의 어떤
어떤 필요성 네. 그리고 법의 어떤 그 뭐 한계 개정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어떤 현장의 어떤 입장 목소리를 많이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제가 있었던 경제 과학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도시가 흥해야 네, 나라가 네. 산다 네. 이건데요. 네. 의원님께서 또 네. 흥하는 도시, 망하는 도시 이런 책까지 또 내셨잖아요. 베스트셀러죠. 네. 베스트셀러. 네. 그래도 그 인터파크 네. 그리고 네. 교보의 네. 역사 문화 부분에 네. 그래도 한 10위권 한 반년 이상 했었습니다. 제가 홍보를 거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 근데 일단 제목 자체가 네. 약간 이게 가요. 네, 네. 흥하는 도시, 망하는 도시. 네. 네. 예.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네. 도시의 흥망성쇠가 왜 일어나는지 네. 그것은 이제 저는 그래도 조금 객관적인 어떤 그 계량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가능한 경제적 관점에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네. 어떤 도시가 네. 잘 되고 어떤 네. 도시 잘 안 되는지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평소에 네. 항상 좀 관심이 있어 왔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네요. 한 2, 3일 동안 집중해서 보면은 쉽게 이해될 정도 재미도 있다고 네. 감히 잡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지금 혹시 네. 뭐 몇 쇠 찍어 놓으시고 지금 홍보하시는 건 아니시죠? 4세째로 지금 진행. 특히 코로나 지금 이게 여행을 못 가는데 우리 혹시 한번 기회 되시면은 한번 꼭 한번 관심을 주시면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잠잠했던 책 판매가 다시 약간 다시 좀 붕. 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홍석준 의원님의 근데 꼭 읽고 싶네요. 예, 흥도망도, 네. 흥하는 도시, 망하는 도시. 맞습니다. 흥도망도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예. 사자성어가 기억에 남으니까. 재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도시경제 전문가를 제가 모셨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너무 흥미로워요. 자, 도시가 흥해야 나라가 산다. 미래경제법으로 홍석준 의원님의 3가지 법안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 차로 준비됐죠? 네,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의 도시가 흥해야 나라가 산다. 그 첫 번째 미래경제법은요. 네. 자, 미래 먹거리를 위하여 뇌산업 육성법입니다. 예. 이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취지에서 출발한 법안인가요? 예, 지금 21세기 과학에서 아직까지도 상대적인 미지의 영역이 2군데라고 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우주, 또 하나는 인체 우주에 해당되는 뇌입니다. 네. 야. 이 뇌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질병과 그 관련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네.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그 전 대표이사도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우울증, 파킨슨병, 치매, 뇌 관련된 질환이 엄청나게 많고 이게 점점 더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 분야 그래도 그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뇌 연구 관련된 여러 가지 R&D 정책을 펴고 왔는데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연구 영역에만 아직까지 머물러 있고 산업 영역으로는 아직까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좀 의문점을 갖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뇌 분야에 대해서 연구 영역과 네. 산업 영역을 좀 예. 나누어서 네네네. 살펴보자면은 이미 연구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1998년 뇌 연구 촉진법 제정 이후에 뇌 연구 기초 역량은 상당 수준 정도로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 통과된 지금 뇌 산업 연구 육성법은 일부 개정 뇌 법률안은 산업을 한 단계 더 가결되었음을 성장시킬 수 선포합니다.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인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그 한국뇌연구원은 네. 한국뇌연구원 안에 이제 자내동이라 해서 이제 연구 기능, 그다음에 우내동에서 약간의 좀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이 연구를 가지고 어떻게 산업화 내지는 이제 실용화하는 이런 어떤 그 인프라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그런 어떤 실용화를 위한 예를 들면 그 내연구 어떤 실용화 센터라든지 또 예를 들면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 대규모 브레인 뱅크가 형성돼서 이 다양하게 연구와 산업화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사체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브레인 뱅킹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구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각 대학교하고 이렇게 또 연계를 해서 이 내연구원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와 산업화를 하고 국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현재 대구에 한국뇌연구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예, 물론 이제 이 뇌 연구 그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은 미래의 먹을거리도 되고 네네. 더불어서 국가의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게 한 산업 분야로 굉장히 부가가치가 크겠지만 네, 네. 뭐 지역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보니까 대구가 브레인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네. 돼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일석이조네요. 어떻게 보면. 예, 이 2011년도에 그 내연구원이 이제 정부에서 할 때부터 제가 이제 그때 조금 이제 관여를 했었고 특히 대구에는 이제 충북 오송과 더불어 네, 네, 첨단 의료복합 단지가 이게 조성이 돼 있어서 바이오,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천 의료기술 네, 네. 개발에서부터 해서 임상과 그다음에 시제품 인허가를 하는 이런 어떤 원스톱 지원 시설이 기본적으로 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분야도 네네. 기존의 어떤 인프라에 잘 이제 탑재를 하면 좀 상호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그 대구에 갑자기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나요. 컬러풀 대구인가? 네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대구에 다양한 어떤 이 요소들이 이제 접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세계적으로 뇌산업 시장 규모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해외 선진국은 이제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네. 글로벌 내산업 시장은 2020년도에 1944억 달러에서 네. 2028년도에는 2조 4천억 달러. 이게 이게 몇 경까지 가니까 이게 그러네요. 와닿진 않은데 예, 어쨌든 어마어마하네. 연평균 한 40% 가까이 오. 시장이 이제 커지고 네네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뇌 질환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왜냐하면 예. 그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당연히 치매를 비롯한 그렇죠, 뇌 그렇죠. 질환이 많아지고 네네네. 또 두 번째는 사회가 복잡할수록 또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뇌 질환이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는 네. 또 AI하고 이 뇌하고는 또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AI가 잘하신 것처럼 딥러닝부터 네. 여러 가지가 어떤 인간의 어떤 뇌 구조를 네. 모방해서 했기 네. 때문에 네. 결국은 또 이 AI 분야와 또 뇌산업과는 또 궁극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뇌산업 분야는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러네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지금 실제로 미국은 2013년부터 인간 두뇌 작용의 기본 원리를 규명하고 네. 그다음에 뇌 지도 작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뇌연구나 산업에 대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 이니셔티브 사업을 하고 있고 2016년에서 25년까지 총 5조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일본도 1998년부터 뇌과학 종합연구소 세워가지고 영장류 활용한 정신질환 연구 프로젝트에 2023년까지 총 400억엔을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뇌 연구 사업에 지금 여러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도 2018년에 북경 뇌연구소하고 상하이 뇌지능연구센터 설립하고 뇌사업 집중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도 뭐 당연히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가 예.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뭐 그다음에 좀 지나면 120세 시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병장수할 수 있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뇌 관련 연구라든지 이런 산업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홍석준 의원님의 도시가 흥해야 나라가 산다. 네. 그 두 번째 미래경제법은요. 중국인 투기를 막아라. 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법입니다. 네, 이건 저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외국 분들 그중에 특히 이제 우리도 써 있습니다만 중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치 쇼핑하듯이 예,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이렇게 사들인다. 뭐 이런 얘기를 지인을 통해서도 들었고 뉴스에서도 이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10배나 늘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요 상황부터 좀 전 팀장이 짚어주시죠. 그 2020년에 중국인 토지 보유 현황 2011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일단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건에서 8,602건으로 11배나 증가를 했고요. 면적 기준으로 봐도 2011년에 9만 제곱미터에서 27만 3천 제곱미터, 3배나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만 보더라도 5천억에서 1조 1,447억 원, 한 2.2배나 증가를 했네요.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야, 서울이 이 정도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 분들이 원래 이제 네네. 제주도가 이제 라신처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네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특구가 됐죠. 예, 예. 일정 이제 토지를 사고 또 투자를 하면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 이제 영주권을 이제 주면서 제주도를 많이 샀죠. 그런데 최근에는 예. 서울 경기도에 이제 집중하고 어떤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경기도의 경우도 서울하고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1년도 비해서 필지 기준으로는 약 26배 증가했고 면적 기준도 6배 가까이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도 13.3배가 증가할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예. 좀 투기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문제들도 좀 뭐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겠지만 국가 간의 어떤 그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갈등 요소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도 이제 부동산에 타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 이제 가격 형성에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좀 다른 일반 재화와 서비스의 있던 가격 결정 원리와는 다른 거죠. 부동산은 공급이 예. 특히 토지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공급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수요의 호가가 결국은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보면은 1000세대의 아파트를 상정을 하면 예. 과거에 얼마 거래된 그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호가가 그 아파트의 가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금의 여유를 가지고 쇼핑하듯이 막 예, 하다 보면 예. 결국에 이제 그 호가를 높이는데 즉 부동산 전체 가격을 높이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블을 형성하는데 예.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 내지 제한을 이렇게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엄청난 국가 분쟁, 국가 갈등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네요. 네. 그죠? 이쪽에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네. 터치를 하게 되면 네. 반대로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예, 있는 거고 직접적이죠. 서로가 이제 왔다 갔다 네. 하는 거네요. 이게. 근데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상호주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허용되어야 우리도 중국을 허용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상호주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 상호주의를 잘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토지를 할 때 사용권을 받게 되는 거죠. 길면 그렇죠, 30년, 그렇죠. 50년 이런 식으로 예. 사용권을 받지 절대 소유할 수는 소유를 없잖아요. 할 수가 예. 없죠.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여기 뭐 건물 지어야 돼, 뭐 도로 해야 돼 하면은 권리가 없네. 이게 권리가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임차권만 가지고 예,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사용권에 대해서 일부 뭐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소유권에 대한 보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외국인 부동산 규제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내신 건데 네, 네. 이제 그 주요 내용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동산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장려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국가에 예.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고용을 예, 창출하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타켓을 하고 있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에 투기성.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컨트롤하는 방법은 외국의 사례하고 다 비교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세금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즉 세금. 내국인에 비해서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을 훨씬 더 높게 매기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중국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다른 외국인들까지 이제 규제가 돼버리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보다는 현행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상호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자. 즉 지금 현재 법성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실시 여부를 하도록 이제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저희 개정안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이 법 개정안을 했습니다. 즉 상호주의를 반드시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적 상호주의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 주면 네. 하나 우리도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환학생 제도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대학으로 따지면.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중국이 현재 상황에서는 타켓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러네요. 상황이죠. 워낙 뭐 중국 분들이 많이 네. 예, 매물을 가지고 있고. 근데 부동산 이 문제에 가지고 대해서는 있으니까. 더 이상 늦으면 정말 우리 정부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범위를 벗어납니다.
너무 많이 가지게 되니까. 전 팀장, 지금 네. 해외에서도 분명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보니까요. 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은 부동산 투기로 이미 외국인들의 투기로 홍역을 치렀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나라들은 아예 주택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도 쓰고 주택은 있고요. 아예 못 갖도록. 네, 호주 같은 경우 보니까 2017년부터 그 외국인 신축 주택이 아니면 기존 주택을 취득 못하게 하는 법이 있고요. 취득 시에도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또 거쳐야 된다. 까다롭게 하는. 예, 뉴질랜드도 2018년에 제정된 해외 투자법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해서 그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뒀고요. 홍콩은 뭐 해외 자본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때문에 2015년부터 투자 이민 제도를 전면 중단합니다. 그래서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 자격의 20%를 어휴, 높네. 취득록세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캐나다 대표적인 밴쿠버라든지 뭐 호주의 또 뭐 시드니라든지 브리스번이라든지 또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이제 외국인 부동산 투기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중국인 부동산 투기죠. 그래서 엄청나게 어떤 부동산 법이 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금 어떤 구조를 내국인하고 별도로 이 정해서 규제를 지금 엄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허가 대상 토지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발의하신 외국인 부동산 규제법에는 이 소득세법이 네. 포함되어 있는데 네. 어떤 네. 내용인가요? 우리 국내인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보유를 하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소득세가 이제 면제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내 거주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인들하고는 달리 이제 면제 조항을 없애는 이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자, 외국인의 투기성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제 도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필요해 보이네요. 예, 앞으로도 더 우리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알아볼까요? 네, 홍석준 의원님의 미래 경제법 세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기업 승계법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가업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본인 집안에서 했던 어떤 그 기업이죠. 이런 거를 승계한다고 하면 대물림이라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권 어떤 취지에서 출발한 법인가요? 예, 가업이라는 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좀 인식이 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네. 기업 승계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의 대물림이라는 그 인식은 기업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기 쉬운데 기업은 크게 보면 회계상으로 자산과 자본도 있지만 그렇죠. 이 부채 부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100명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장부상의 토지 부분이라든지 또 뭐 기계 부분 같은 자산도 있지만 또 그것을 또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은행으로부터나 여러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엄청나게 다들 이제 많이 끌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되면 기업을 승계하는 것이 곧 부를 그대로 대물림 받는다. 이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좀 바뀌지 않을까? 예. 근데 반면에 기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기업에 있는 그것도 고유 종사자들, 가치라든지. 종업원들은 예.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이런 면에서 기업을 승계 발전을 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이런 어떤 생각에서 발휘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그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는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가업 승계법이 아니라 기업 승계법이라고 해서 점 하나를 빼시니까 네. 와닿는 느낌은 좀 다르네요. 네. 예. 그 현행법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아무래도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이라고 네, 예.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시행령에서는 이 가업으로 인정되는 주된 업종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기업의 주식 보유 기간이라든지 뭐 지분 요건이 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업 재직 요건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 실효성이 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제도가 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아. 그래서 그 제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통계가 증명이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해마다 네네네. 한 100여 건 내외에 불과한 거죠. 이 상식적으로 조금 이 말이 요건을 다 맞추기가.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게 업종 변경을 못 해요. 네. 예를 들면 아버지 3, 40년 전에 창업한 그 업종을 그대로 한다? 이건 안 맞는 시대가 거죠.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실은 그러면 여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변신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끔 규정을 바뀌어야지 실질적인 어떤 기업 승계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전 팀장, 우리나라 네. 가업 상속 공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죠. 100여 건밖에 안 된다고. 네. 2016년에 76건, 17년에 91건, 18년에 103건, 아이고. 19년에 88건, 그러네. 2020년에 106건. 근데 이제 2011년에서 2018년 독일의 이용 건수를 보니까 연간 13,000여 개 차이가 많이 나요. 달한다고 합니다. 이 공제 건수가 적은 걸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이미 느끼고 있네요.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소기업 중앙회와 더불어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네네. 지금 전체 중소기업 CEO 중에서 70대 이상이 한 20% 정도 되고 60대 이상이 한 35%, 40% 됩니다. 60대 이상으로만 봐도 한 60%가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이게 승계를 해야 되는 대상이 예.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 중소기업 승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법안을 내셨는데 네, 네. 이게 또 의원님이 1호 법안이세요. 네. 이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요건이 어떻게 단축되거나 완화되는지 좀 말씀을 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그 업종 변경을 지금은 가능하죠. 이제 그 좀 너무 좀 좁게 했는데 네. 좀 광의를 좀 많이 좀 풀자.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종업원 직원 고용을 7년 동안 100% 유지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고용 승계 100%. 7년 동안. 예, 근데 이제 고용 승계 제도 자체 이제는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자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자동화되는 거를 근원적으로 막는 거죠, 이게. 고용도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한 70%나 80% 줄더라도 용인을 해주자. 뭐 그런 요건 완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법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 팀장, 아까 그 독일은 기업 승계 공제 이용 건수가 13,000건 정도라고 했는데요. 해외 이 선진국들은 이 가업 승계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업 승계할 때 세제 지원해주고 또 직종, 업종을 유지하게 시켜주고요. 가업 경영 기간 제한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접근성이 또 높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13,000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승계할 때 그 증여세나 상속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특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19년 제도 신청 건수가 3,000건이 넘고요. 특례 도입 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10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사업 네네. 승계가 얼마나 활발하게 잘 그러네요. 이루어지는지를 네. 좀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간단히 말해서 이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좀 쉽게 해서 활성화하자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축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업 승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국가 면에서 봤을 때 어떤 효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정부에서 지금 창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창업한 기업 중에 8, 90%는 성공률이 1년 낮죠. 안에 다 예. 망하고 한 1, 2%가 생존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3, 40년 이상 기업이 이어져 왔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그 경쟁력이 이제 입증이 된 기업들인 거죠. 우리 정부가 이 승계에 대해서 더 잘해서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창업 지원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법이 작년 말에 이제 통과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업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지고 통과되었습니다. 네. 부의 대물림 이런 어떤 부정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송영길 대표도 얼마 전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에서 이런 어떤 승계지원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입장이 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네.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을 쭉 보다 보니까 저한테도 좀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 법이 있는데요. 네. 반영구 화장법. 예, 예. 네, 이 법안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반영구라고 하면 그 눈썹 이렇게 그리거나 색소 예. 넣어가지고 네. 저도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맞습니다. 팀장? 외국에는 합법화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영구 화장, 미국의 경우는 이제 퍼머넌트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합법화 돼 있고, 영국에서는 컨투어 메이크업, 일본은 이제 아트 메이크업이라고 용어가 돼 있고 다 합법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화 해야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반영구 화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의료행위 영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구 화장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의사가 하지 않으면 이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양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법안을 생각하셨나요? 예. 나중에 의원님다운 약간 예. 엉뚱한 거 같으면서도 필요한 법안이네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게 네. 대구시에서 공무원 할 때 이제 의료 관광을 네. 하면서 많이 네. 해외에서 진짜 K-뷰티였던 그런 네. 열풍으로 맞아요. 많이 왔는데 네. 그중에서 반영구 화장을 배우기 위해서도 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우리나라에는 불법입니다. 의료행위입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영 화장을 하신 분들이 한 1,0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22만 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이 분야의 산업도 촉진하고 네, 국민들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네. 이런 합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반영구 화장사라는 별도의 직업과 자격증을 부여를 하자. 자격증.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 고객들 중 일부는 마음에 안 든다고 가만히가 이게 불법인데 이거 뭐 그걸로 일시로 신고이기 협박하시는구나.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방송인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저 후원님도 눈썹 잘 그리셨네요. 근데 이걸 매번 그려야 되는데 해놓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정말 이게 반영구 화장법이 네.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그럼요. 해요. 네, 우리가 그럼요.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래서 예, 예. 네, 미국에서도 실제로 여기서 유명한 사람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네. 야 오늘 흥원이와 함께 사실 뇌와 관련된 법안, 네. 복잡하고 미묘한 이런 법안부터 네. 반영구 화장법까지 네. 조금은 가볍지만 네. 정말 현실적인 필요한, 네. 법안까지 꼭 필요한. 예, 네. 제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는 또 어떤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이제 후반기 기간 동안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입법, 특히 자라나는 어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네네. 도움이 되는 좀 그런 입법에 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것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네네. 분들에 대한 것도 노력을 하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는 mRNA 방식에서 좀 패스트 트랙으로 백신이 개발됐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 네네. 사람에 따라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겸손한 자세로 후유증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좀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가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 분야는 민간 가습기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저는 좀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두 분도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도시가 흥하는 모든 비책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의원님의 입법 활동을 더욱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사가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곳에 그렇죠. 그런 법안들 잘 좀 마련해 주셨으면 예. 좋겠고, 책은 제가 꼭 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흥도망도. 예. 앞으로도 의원님의 그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지고 또 예리한 관찰력으로 더 멋진 입법 활동을 해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한 법 하지. 네, 궁금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새 결혼 6년 차가 됐습니다. 예. 이 3명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인가요? 6년 차가? 아니 저는 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예. 제가 제일 오래됐네요. 어른이시네요. 8년 차. 아, 그러니까요. 예. 자, 이 부부 생활하면서 아직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짝 이렇게 말을 던졌다가 요게 싸움이 됐을 때, 야, 요거 어떻게 아내의 화를 풀어줘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전 팀장은 뭐 제일 여기서는 선배니까 네.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겠죠. 진짜 화가 났을 때는 눈앞에서 아예 사라져 줍니다. 그리고 난 그게 안 되더라. 굼 떠가지고. 네, 그렇죠. 거기서 막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보면서 더 화가 나요. 저는 아이를 또 특히나 데리고 나갑니다. 네. 아이까지 그렇죠. 화가 날 만한 요인들을 다 아예 그냥 미리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딱 갖고 들어가요. 저희 집도 고수가- 비슷해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네, 저희 하세요? 집도 네. 뭔가 서로 감정이 뭔가 이렇게 네. 좀 고조가 됐다라고 네. 하면은 피해요? 약간 서로 진정할 시간을 가져요. 진정할 시간을 갖고 네. 좀 있으면은 또 4주 후에 만나나요?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하수는 배워야 돼. 네. 자, 오늘 이 사연은요. 저도 읽어봤는데 좀 황당합니다. 뭐 안타까운 네. 일도 좀 있긴 하고요. 자, 어떤 사연인지 오늘 특별히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자기야. 아까 보니까 자기 태랑이 엄마 뭐 깻잎 이렇게 집는 걸 잡아주더라. 아, 뭐? 깻잎? 아, 야, 그거야. 그 깻잎이 잘 안 떨어지니까 그 잡아준 거 아니야. 아 뭐? 아 그럼 태랑이 엄마만 계속 보고 있었어? 마누라는 깻잎을 먹던 콩나물을 먹던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남의 마누라 깻잎을 왜 그렇게 관심 많아? 아, 그 그 깻잎 꼭다리 같은 소리야. 아이고 좀 술 취했냐? 그 억지 좀 작작 부려라. 아이고 내가 깻잎만도 못하네. 남의 마누라 깻잎만도 못해. 택시에서 울고 난리야. 그 기사님 저희 졸음쉼터에 잠깐 좀 세워주세요. 자기야 좀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모임이 끝난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부부는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택시를 졸음쉼터에 세우고 내려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아 기사님 그 출발해 주세요. 네? 저거 여자분이 아직 안 탔구먼요. 근데 출발을 어떻게 한대요? 아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출발해 주세요. 아, 내 결혼을 잘못했지. 아유 열불나. 20분 후. 손님, 댁에 도착했구먼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따, 근데 비도 오고 밤도 깊은데 저희는 와이프 걱정도 안 되는겨. 어찌된 게 혼자만 집에 홀라당 간다냐. 아따, 내가 양심상 이거 안 되겠어. 띠띠띠띠띠. 여보시오, 도로공사죠. 저거 아까 그 20분 전에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여자분이 혼자 내렸는데요. 아따, 제가 그냥 걱정이 너무 되는 거만요. 결국 남편은 아내를 남겨두고 혼자 택시를 탔고 남편을 집 앞에 내려준 택시기사는 고속도로에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된 나머지 도로공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머리 아파. 술 너무 많이 먹었나? 근데 뭐야? 이놈의 마누라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네, 뉴스입니다. 어젯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5톤 화물차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사망한 여성의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택시에서 남편과 다툰 후 혼자 졸음 쉼터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젯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도 도로공사는 경찰에 도움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여보야. 자기야. 야, 이게 진짜 이게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네. 거예요, 지금. 예. 아내를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두고 물론 이제 취했으니까 잠들었겠죠. 그죠? 네. 집에 와서 잠을 잔 거예요, 지금. 네. 졸음쉼터에서 내렸잖아요. 네. 근데 졸음쉼터는 말 그대로 차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 사람이 내려서 혼자서 뭐 쉬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혼자 서 있다가는 아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 집에 온 거는 좀 너무한 행동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마 싸우다 보면 감정이 네. 격해지잖아요. 네. 아마 안 가겠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난안 설마 가겠다. 했겠지. 예, 근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남편분도 진짜
이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지금 아내의 이런 슬픔 거기다 이제 죄책감까지 아마 더해져서 더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네, 조금만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짚어봐야 될 상황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택시기사나 도로공사 잘못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우선 네. 일단 택시가 기사님이 걱정돼가지고 전화는 하셨잖아요. 신고를 한 건 맞긴 후속 조치는 맞는데 잘하셨는데. 애초에 남편이 이제 혼자 타서 출발하자라고 네. 했을 때 이게 아내를 두고서 거기서 왜냐면 그러니까. 다르게 네. 집에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네. 이제 도로공사도 이제 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좀 수색을 했더라면 혹시라도 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 아내분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한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니까요. 그 잘못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때요? 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법적으로 좀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택시기사나 이 도로공사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남편뿐인데요. 위험에 빠진 대상의 보호자나 이제 혈연, 신뢰관계에 있는 사이라면은 신의성시 원칙에 따라서 구호 의무가 발생하는데 네네. 이때 구호 의무는 남편에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자체 수사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처리에 관해서는 뭐 경찰, 구급대와 협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네. 경찰에 반드시 통보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럴 경우에 남편에게만큼은 확실한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남편에게 어떤 죄가 적용이 됩니까? 또 살인죄를 또 적용하기에는 이건 좀 아니죠. 본인이 살인한 건 아닌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변호사님? 그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구호 의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방치했다. 않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또 부작위와 살인죄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이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네네. 살인죄가 적용할 여지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설마 못 오겠다 싶어서 내려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죄가 남편에게 적용이 될까요? 네, 이런 사건에서는 네. 졸음쉼터에 두고 그냥 왔다라고 하니까 네. 두고 온 행위를 우리는 예. 유기죄. 그리고 만약에 그때 두고 올 당시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다면 유기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기죄, 유기치사죄. 이게 혹시 그 유기견 할 때 그 유기랑 같은 말이에요? 네, 네, 버린다는 맞습니다. 거죠, 버린다. 네,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버린다, 두고 온다, 예. 뭐 이렇게 다 맞는데요.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을 돕지 않고 외면해 버리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형법 271조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린, 우리는 노유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네. 고속도로에 사람을 내려놓고 갔다는 것은 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이게 범죄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유기치사죄도 말씀하셨는데 네. 유기치사라는 건 그렇게 방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돼요? 네, 이럴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관계가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러다 보면은 사망할 수 있겠지라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형법 275조 1항에 따르면 유기죄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방치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망했기 때문에 유기치사죄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인이 술에 취한 정도, 뭐 도로 상황과 날씨, 그리고 졸음쉼터의 환경,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 소지 여부, 뺑소니 사고와 인과관계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이제 이 사람이 버려두면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게 더 강력하게 처벌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너무 추워, 막 영하 20도인데 그런 날 밖에다 그냥 방치하고 왔다. 술 취한 분을.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유기치사죄가 되겠네요. 네,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예.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결혼할 때 이런 표현 씁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아끼겠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하는데 정말 화가 나도 속상한 순간이 있더라도 그때뿐인 거지.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야 할 그런 가장 소중한
대상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나저나 저희가 뺑소니 얘기 잠깐 나왔는데 요즘 차 살짝 긁고 몰래 가버려도 이거 뺑소니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네.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는 인적 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갔다면은 뺑소니가 적용된다. 그래서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기고 도주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벌점 25점까지 부과됩니다. 어우, 세네요. 네. 이게 주로 이제 주차할 때 많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차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사고 현장 떠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바쁘면 연락처라도 남기고 가야겠죠. 근데 연락처 없으면 112나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 차량 번호나 장소 뭐 이런 것들 거기서 물어볼 거예요. 경찰에 이제 주차 뺑소니 사고 전담팀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런 일단 절대 그냥 가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양심에도 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요, CCTV뿐만 아니라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예, 감출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뭔가를 정리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예, 법 앞에서는요, 몰라서 실수했어요라는 말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하지만 매번 달라지는 제도와 법을 다 기억하기란 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왜요? 저희가 그때그때 잘 챙겨드릴 테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라!